우리 어른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휘라고 그래가지고 안 불렀습니다. 특별히 윗분들, 선배나 부모님 때의 분은 거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는 이게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어렸을 때에는 그 뭐 아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 아명은 좀 천하게 지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래 오래 산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세종대왕 아명이 개똥인 거 아세요? 세종대왕의 아명이 개똥이었어요. 이제 성인식, 관례나 계를 했을 때, 특히 남자 성인식을 했을 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이 이름은 호적에 올라가는 이름이 아니고 편하게 부른 이름이에요. 가족들끼리. 요거를 자라고 그래요. 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생활 시작하면은 친구들끼리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또 하나 새로 만들어요. 요거는 좀 범위가 넓죠. 그래서 요게 제일 많이 쓰인 이름인데 이걸 호라고 합니다. 여기 미수라는 것이 바로 호예요. 호.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업적을 많이 남기시면 나라에서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걸 시라고 그래. 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는 이순신 장군의 시인 충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휘하는 명을 잘 안 부릅니다. 자꾸 미소 허먹허먹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그래서 예의에 좀 어긋나요. 가장 적합한 이름은 미수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 내내 저는 미수 선생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미수 허 선생. 기본적인 생애는 이렇습니다. 1596년 1월 10일 음력입니다. 이제 선조 28년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양력이 음력으로는 이제 1595년 12월 11일입니다. 사망 연도가 양력으로는 1682년 6월 2일이고 향년 86세니까 조선시대 분으로서는 굉장히 장수하신 분입니다. 뭐 요즘도 86세 사시면 그게 뭐 적게 사신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통 평균 수명이 보다 뭐 한 45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래 사신 분입니다. 음력으로는 숙종 8년 4월 27일. 음력으로 계산하면 이제 학년 88세. 뭐 요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 계산하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만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옛날 그 계수법으로 따지면 향년 88세에 해당되는 그런 수를 사셨습니다. 이분은 여러 개의 초상화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를 그린다고 해서 대단히 힘든 일이었어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그 터럭 하나라도 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화사가 필요했고 이 전문 화사에게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초상화를 그리게 되면은 그분 제사 지낼 때에 위패 대신에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보통 그 위패를 모신 것을 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상화를 모시면 영당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구분해요.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이분은 여러 개의 초상화를 갖고 계세요. 근데 여기 세 개를 제가 이제 일시해드렸는데 세 개의 초상화에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깡마르셨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눈썹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눈썹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호를 미수라고 했는데 그 미수의 미자가 눈썹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는 늙은이란 말이니까 눈썹 긴 늙은이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이제 호를 정해서 자기가 정한 호는 자호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그 다른 선생님이나 친구가 지어주는데 이분은 자호를 미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눈썹이 길고 탐스러운 늙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의 생애에 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남인의 영수였다. 그리고 윤선도 윤유와 함께 서인 송시열과 대립한 논객이었고 50세까지 학문에 몰두하다가 과거 급제 없이 발탁되어서 우의정에 올랐고 기로사에 들어갔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이력사항이죠. 조선시대에 50세까지
여러분 평균 수명이 보통 50대 이전이었으니까 50세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만 50세까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특이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수업시간이 길고 다양한 분야의 그 선생을 찾아서 다양한 학통의 학문을 습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과거 시험 보지 않고 입사했어요. 관직에 나갈 입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과거 시험 보지 않고 입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음서라고 그래요. 음서. 추천에 의해서 보통 관직에 나가거나 아니면 그 조상이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좀 뭐가 그 가게가 잘못되어서 벼슬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특별히 그 사람을 발탁합니다. 음서라고 하는데 이 음서는 정식으로 과거를 보아서 관직에 나간 사람과 구별하죠. 어떻게 구별할까요? 높은 관직에 못 올라가요. 인정하지 않는 거야. 소위 개구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서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과거를 봐서 그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낮아서 낮게 출발한 사람들은 관직에 있는 동안 다시 과거로 봐요. 그래서 과거를 봐가지고 다시 어떻게든지 정식 코스를 이제 밟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따라서 이분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추천, 음서에 의해서 관직에 나갔다.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높은 관직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정승, 우의정까지 가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오랫동안 그 관직이 있다 보니까 나라의 원로로 대접받아가지고 나라의 원로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관청이 있습니다. 그걸 기로사라고 그래요. 기로사. 이거는 아주 나라의 원로들이만 대접받는 곳인데 이건 임금도 못 들어가요. 나이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영조 임금이 기로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기로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로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영예죠. 두 번째 이분이 단순히 높은 관직을 했다는 것에 끝이지 않고 이번에 생애는요. 이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철학 사상이 있어요. 이분은요. 주로 이제 동인 계통의 남인이었는데 이제 그 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학통적으로는 이퇴기의 학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이퇴기의 학설뿐만 아니고 그 동인 쪽에 이퇴기의 학설과 남녀의 학설을 다 종합하고 또 이번에 서인 쪽의 학설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어떤 면은 조선의 성리학을 거의 집대성한 분이에요. 학자로서도 일각을 대성일으킨 분인데 그것 지지 않고 이분의 자기의 성리학을 집대성해가지고 그걸 실학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분은 실학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실학으로 연결되는 접점에 이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학자로서도 대성한 분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예술가로서도 대성한 분입니다. 이분의 글씨가 우리나라 조선 서예가에서 전무후무한 정말 대단히 훌륭한 글씨를 쓰셨는데 특히 전서체를 이분의 글씨는 거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동해 척주비라는 이분이 쓴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은 척주비를 쓰고 나서 삼척지방에 홍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동해 척주비를 다 탁본해가지고 집집마다 모셔놓고 거의 신앙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그 글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관리로서 그다음에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특히 서예가로서도 그게 대성한 분이었다. 특히 이분은 송시열과 맹렬하게 대립합니다. 여러분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우암 선생은 우리나라 왕조실록에 3000회 이상 언급되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서 싸우던 당쟁이 분파하죠. 그래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서론으로 막 분파되는 과정에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숙종대 이후에는 영정조까지 가면 거의 이제 노론이 이제 거의 이제 정권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 노론의 핵심이 바로 우암 송시열 선생이에요. 우암 이분은 굉장히 독자적인 그 고집을 갖고 있었고 이제 다시 배경 설명하겠습니다만. 주자의 해석 이외에는 절대 용납해서 안 된다고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나중에 주저의 해석과 다른 어떤 해석이 나올 때는 사문난적, 학문의 역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맹렬히 비판하고 결국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죽으러 뭐라고 막 그러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우암 송시열과 대립했던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네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윤휴라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미수 선생이 있고 이제 윤중 이분이 바로 윤중 선생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계 조상이 되는 분이에요. 의정부의 박세당 이 네 사람이 이제 우암과 정면으로 대치했던 사람들인데 윤휴 이분 이제 호가 백호인데 백호 윤휴는 왜 주자의 해석만 따라야 되느냐? 왜 주자 해석만 따라야 되느냐? 여기 이제 당파적으로 보면은 네 분이 다 윤중하고 박세당 이분은 소론이 속하는 부분이고 윤휴와 허목은 남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인이 분파하면은 노론과 서론으로 되고 동인이 분파하면은 남인 북인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동인이 이제 우세했었는데 특히 외란 전까지는 동인이 거의 우세했었죠. 동인의 지도자의 서해 유성룡이라는 막강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서해를 압도하고 있었는데 외란 끝나고 나서는 광해군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북인 즉 대북이 정권을 잡아요. 근데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대북은 북인은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남인이 남았는데 이 남인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설명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숙종대에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에 대립이 있었는데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쪽은 서인, 그 다음에 장희빈을 지지하는 쪽이 남인이었어요. 장희빈이 결국 사사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제 남인도 결국 몰락하게 돼요. 물론 그 후에 이제 우리 미수 선생님이 이끄는 근기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긴 하지만은 거의 때부터 이제 남인은 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몸은 남은 노론 서로만 남아요. 이제 여기 소론도 그렇고 남인도 그렇고 결국 조선 후기의 당쟁은 요 우암 선생과 대립하는 쪽하고 우암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눠서 이제 당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윤휴 이분은 백호 윤휴는 왜 우리가 모든 학문의 해석을 주자의 해석이 따라야 되느냐? 우리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걸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사문난적으로 규정이 되고 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만 이제 윤휴는 사사하려고 목숨을 잃고 말죠. 우리 미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통으로는 동인 쪽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퇴기 이황, 남명 조식의 학설을 또 이제 집대성했기 때문에 그 가지고 대립했지만 이분은 송시열과는 학통으로 대립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공부할 예송으로 대립했어요. 예송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미수 선생님의 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별도의 항목에서 공부를 제가 다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윤중 이분은 사실은 누구냐면 송시열의 제자였어요. 아주 아끼는 직계 제자였습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대립을 하게 되죠. 윤중 이분의 아버님이 이제 누구지? 송시열의 친구였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요 윤휴 문제를 가지고 윤휴가 주자에만 해석만 따르지 않고 우리도 독자적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송시열은 맹렬히 반박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윤중의 아버님은 상당히 중립적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 사이가 틀어지고 말아요. 윤중 선생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송시열의 우암의 제자였던 윤중 선생이 선생님에게 자기 아버지 빔을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근데 끝끝내 빔을 안 써줘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이에 이제 맹렬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을 회인이 논쟁이라고 그래요. 회인이 논쟁. 그 회인이 논쟁에서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이 덤벼드느냐라고 우한편을 드는 사람들하고 그 선생님이 잘못했다. 그 빔을 적어줘 왜 안 적어주느냐라는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제자 윤중의 편을 드는 사람을 소론이라고 하고 선생님 우암의 편을 드는 사람을 노론이라고 해요. 그게 갈라졌지만 사실은 정치 성향을 보면은 약간 노론은 보수적이고 소론은 이제 개혁적입니다. 그런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초점은 윤중과 윤중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소론 역시 쟁점은 저 우암과의 대립입니다. 요 부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박세당 선생이에요.
이 서기의 박세당 선생은 일찍이 조정에서부터 그 우암과 충돌해가지고 의정부 장암동에 은퇴해 있었는데 요 아들이 박태보라는 분인데 요분이 이제 그 장희빈 사건과 억류돼가지고 이제 죽어요. 맨 먼저 죽어요. 나중에 이제 그 2년 왕후가 승리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충신 중에 충신으로 이제 현창이 되긴 하지만은 근데 좀 복잡한 과정으로 해서 그 박세당 선생님의 형님, 큰 형님의 부인이 윤중 선생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자기 아들 박태보가 바로 그 윤중 선생의 누이 동생에게 입양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촉수 따지면은 박세당과 윤중은 사돈 관계가 됩니다. 거기다 또 이제 그 이 박세당의 일가들이 아들 박태보도 그랬지만 전부 이분들이 다 우암과 충돌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소론편을 들게 돼가지고 소론 집안의 맹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박세당 선생도 마찬가지로 주자의 해석에 반대한 독자적인 학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변록이라는 책을 짓게 되는데 이 사변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굉장히 위험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분은 전부 다 송시열과 굉장히 대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후기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그 관계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야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송시열은 자기가 반대되는 사람들을 맹렬히 비판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윤유를 참적의 참이란 말은 참소하는 자, 역적 그런 말입니다. 흑 이름이 휴니까 적휴 흑수라고 불러서 아주 굉장히 비판했고 우리 미수 선생을 심지어는 동물이라고 불렀어요. 참 표현이 좀 극단적이죠. 그다음에 독극물. 그다음에 그 당시 연천 조그만 거리였잖아요. 그래서 연천 사람, 연천 촌놈 그런 뜻이죠. 좀 심한 것이 연한, 이 연한이 한 놈이란 말입니다. 놈 이게 연천놈 이 정도로 비하에 불렀었고 여기 지비공이라는 말 별로도 불러요. 지비공이 뭐냐면 미수 선생님이 약간 그 비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휴지로 이렇게 코를 좀 막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비공의 지는 종이 지자고 비는 코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다 휴지 꽂아놓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비하에서 부른 이름이죠. 지비공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우리 미수 선생을 굉장히 이렇게 막 비하에서 부르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독극물 얼마나 심한 표현이에요. 했는데 불구하고 그 우암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우암 선생이 심한 병에 걸려서 목숨이 경각에 달했었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민하니까 이 우암 선생이 미수에게 사람을 보내서 처방을 좀 받아봐라. 그랬대. 그래서 사람이 가서 처방을 요청하니까 증세를 듣더니 거기다 처방을 적어줬는데 그 당시엔 다 그 선비들이 무슨 동의보험 같은 걸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라고 그래가지고 다 의학을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뭐가 되냐면 비상이 포함되었다 그래요. 비상은 독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본 그 우암 집안에서 미수가 자기와 반대되는 우암을 죽이려고 여기다 이걸 그걸 아주 독극물을 처방했다라고 막 흥분했는데 우암은 그대로 약을 지어와라.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낫다는 거예요. 이 일화는 뭐냐면은 서로 극단적으로 대척하면서도 우암은 우암대로 또 미수는 미수대로 서로를 인정했다. 그런 일화로 이제 이건 저쪽 우암 쪽에서 전해오는 그런 일화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계를 보겠습니다. 본관 양천 허씨입니다. 아까 자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 성인식 할 때 집안의 어른들이 자기네께서 부르는 편한 이름을 지어주게 자는데 자는 문보 또는 화보. 호가 이제 친구끼리 부르는 편한 이름인데 자호가 미수라고 말씀드렸고요. 태령노인, 대령노인, 석호장인 이런 자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시를 쓰거나 또는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다 낙관을 찍지 않습니까? 그 낙관 찍는 그 별호로서 이제 미로, 역시 미는 눈썹 미자입니다. 희화, 공암지세, 승명,
그다음에 동교노인, 구주노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공의 만을 세운 분에게 나라에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랬죠. 그걸 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시호는 문정입니다. 문정. 여기 이제 이번에 명은 목, 허목. 그다음에 호는 자는 문보, 호는 미수, 시호는 문정. 이렇게 네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의 가계는 물론 허씨 그 본가로의 가계도 중요하지만 그 어머니 쪽 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이분은 허자라는 분인데 허자는 찬성벼슬 지냈어요. 증손인데 이 허자의 부인이니까 이제 우리 미수 선생님은 증조모가 되겠죠. 이분이 양녕대군의 증손녀예요. 그러니까 왕실과 직접 이제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허강인데 이분의 그 부인이 할머니가 유명한 그 학자인 강희맹의 오대손이고, 그다음에 역시 조선 중기의 그 대학자인 김안국의 외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찬호 씨 본계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외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임제의 딸이에요. 임제도 호가 백호인데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분은 그 어느 정도로 아웃사이더였냐면은 자기가 죽는다입니다. 곡하지 말아라. 나가 죽는다면 곡하지 말아라. 천하의 모든 민족이 다 황제를 칭해봤는데 조선만은 황제를 칭해본 적이 없다. 이런 변명치 못한 나를 태어나서 내가 죽는데 뭐가 슬프냐. 울지 말아라. 라고 유언할 정도로 아웃사이더였어요. 심지어 이분이 누구지? 이제 나옵니다만 황진이의 무덤에 찾아가서 이런 유명한 시조도 있어요. 황진은 뭐 하는 사람이죠? 황진이가 기생이잖아요. 창기예요. 근데 그 창기 무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지은 시가 있을 정도로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인, 우리 미수 선생의 부인은 오리이원익의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본계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주로 이분들은 외가 쪽이 더 어머니 쪽이 더 그 의미 있는 그런 집을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친이니까 자기의 그 외할아버지인 임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분도 그다음에 자기의 그 장인인 이 오리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학문적 배경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자면 외조호 백호 임제입니다. 백호라는 호가 두 개 나와요. 여기 이제 이 임제도 백호이고 아까 말한 윤휴도 백호예요. 한 글자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대단히 자유분방해서 심지어 선생이 없을 정도라 내가 배울 게 뭐 있느냐 선생님 인정 안 하는 거야. 그야말로 혼자서 떠도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벼슬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불과 39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백호 임제의 초상화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해의 여러 나라들이 황제를 이끌어보지 않은 나라가 없거늘 우리나라만 예로부터 그래보지 못했다. 이처럼 비루한 나라에 태어났으니 그 죽음에 무슨 애석할 것이 있냐. 명하늘 곡하지 말아라. 곡하지도 마라. 이런 좀 비루한 삶을 살았는데 뭐 내 죽음이 슬플 게 있느냐. 이런 정도 자기 생애를 규정을 했어요. 이게 그 개성에 있는 황진의 무덤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지은 유명한 시조입니다. 이 시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시조예요. 교과서에도 나온 시조죠.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가 누웠는가 홍안을 어디에 두고 백골만 묻혔으니 잔잡아 권한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느라 한 번 만나서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술 한잔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제 당신은 술 한잔 못하게 됐으니 이게 뭐 슬프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것을 벼슬한 사대부가 기생의 무덤에 찾아가서 제사 지내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성격이 어느 정도로 아웃사이더였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미수 선생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애 보면 그런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백호 임제의 선생님이 성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운. 이분은 임제가 인정한 선생님인데 이분은 또 평생 벼슬하지 않고
속리산 산골짜기 묻혀가지고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학문이 굉장히 뛰어나서 나중에 그 북인들이 이분을 자기네 북인의 학문의 종장으로 인정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성운이라는 분이 우리 미 선생님에게 대단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평생 동안 속리산에 묻혀서 학문에 몰두했고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금기남인의 사상적 기조가 되었던 분이 바로 성운이라는 분입니다. 무덤이 이렇게 이분 벼슬을 못 하셨으니까 무덤이 이렇게 단순하죠. 이분이 평생 동안 그 학문을 공부했던 서당 학당 자리 모현지라는 서당이 지금 현재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수 선생님은 50세에 이르도록 긴 학문 과정을 거칩니다. 인조가 통치하는 동안은 벼슬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선언을 하고 일체 과거의 시험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응시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왜 이분은 인조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나는 그 벼슬하지 않는다, 과거 보지 않는다는 걸 왜 했느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인조는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됐어요. 그럼 누구에 들리는 걸까요? 선조 임금의 아들이 광해군인데 광해군을 쫓아내고 제가 왕이 됐어요. 그 왕들은 누굴 이은 거예요? 선조를 이은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분에게 정원군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선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조는 그 족보상으로 따지면 선조의 손자예요. 선조가 있고 선조의 아들이 정원군이라는 왕자가 있고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인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아버지는 죽었고 그다음에 그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으니까 왕대로는 선조에 들리는 거예요. 중간 대가 하나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왕대로 되고 난 다음에 먼저 죽은 아버지 정원군을 왕으로 추승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족보가 엉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더다 문제는 이 정군이라는 왕자가 대단히 좀 평판이 안 좋은 왕자였어요. 그래서 이 정원군은 닥치는 대로 땅을 뺏고 닥친 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전념했던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모양 좋지 않은 왕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양녕대군과 더불어서 이 정원군이에요. 평판도 안 좋은 데다가 만일에 정원군을 왕으로 추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왕대가 뒤틀어져 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된 일입니다. 라고 반대했는데 이 반대하는 과정에도 또 아첨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겠죠. 그렇죠? 이 분에 대해서 그 당시 그 미수 선생님은 학당의 학생회장이었는데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땅치 않은 옳지 않은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찬 사람들을 학적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권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선동해가지고 동명 휴학을 해버려요. 요게 인조의 비를 거슬려가지고 미 선생에게 과거에 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정거를 내리니까 멈출정, 과거, 들거. 그러니까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니까 미 선생님도 그래? 나가 안 할 거야. 그래서 당신이 왕인 동안 나는 벼슬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50년 동안 벼슬하지 못하고 내내 공부를 하게 되는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스승,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스승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허목이 그 선생님을 찾아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미수 선생님과 같이 했었던 동물 하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허후라는 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촌형이에요. 미수 선생님 사촌형인데 같이 미수 선생님이 여러 선생님을 찾아서 공부하는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이제 벼슬을 하면서 나중에 남인의 입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수 선생님은 남인이었는데 이분은 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파 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정치 입장을 같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좀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은퇴한 다음에는 이분이 왕사 부동래설이라는 유명한 학설을 주장하게 돼요. 왕사 부동래설. 왕은 왕이고 사는 선비예요. 예절을 왕과 선비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 나중에 이것은 예송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왕과 선비는 같은 이 범죄를 규정할 수 없다.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남의 미수 선생님의 예송에 굉장히 중요한 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주목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허목의 학통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허목은 오랜 기간 동안 수학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분은 동인이었었고, 남인은 동에서 나왔으니까, 동인의 학통은 퇴계의 학통을 계승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에 성리,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근본 이치, 인간의 본성에서 성자 않았다고 우주의 근본 이치 이자를 따서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이 성리학에서는 우주 만물이 뭐로 되어 있다? 기와 리로 되어 있다. 기와 리가 조합된 것이 태극이다라고 얘기해요. 좀 어렵죠? 기는 무엇이고 리는 무엇일까요? 기는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재료들을 근본 구성 요소들을 기라고 그래요. 리는 그 근본 요소들이 운행되어 가는 이치를 리라고 그래요. 봄은 뭐예요? 봄은 리죠. 계절이 순환하는 건 이치니까 봄은 리예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기온이 따뜻해지고 물이 녹고 싹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봄을 구성하는 기가 바로 뭐예요? 싹이고 햇살이고 꽃이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봄답게 구성되는 것은 리죠. 이해가 되셨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일 잘 들은 설명드릴게요. 짜장면 예를 제가 말 잘 들어요. 짜장면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면, 밀가루 면, 그 다음에 춘장, 그 다음에 동네마다 다르지만 호박, 감자, 돼지고기, 담아내기, 양파, 삶은 달걀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짜장면의 기예요. 이게 되셨어요? 짜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니까. 근데 왜 중국집마다 다 짜장면이 다를까요? 요리하는 과정이 다르겠죠. 그렇죠? 어떻게 볶느냐, 어떻게 섞느냐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짜장면, 아까 말한 춘장, 면, 호박, 감자 이런 것들을 요리하는 것을 리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셨어요? 리와 기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얼굴, 몸통 다 있는데 우리 박창서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다르잖아요. 기는 같은데 성격도 다르잖아요. 네가 다른 거야.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차체가 있고 바퀴가 있고 윈도우가 있고 이거는 기고 그걸 타고 운전하는 것은 리고.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짜장면이 맛있으려면 재료가 좋아야 돼? 요리 솜씨가 좋아야 돼? 그 말하면 안 되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재료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건 기가 우선이라는 뜻이죠. 요리를 잘해야 된다고는 뭐야? 그러면 네가 중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가 중요하다고 사람을 주기파라고 그러고 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리파라고 그래요. 근데 퇴계는 좀 다르죠. 퇴계는 주로 주리파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동인들의 학통인 주리파, 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인들의 학문의 종장인 율곡은 주기파예요. 주기파예요. 자, 좀 보세요. 이제 그러면 기는
변해 안 변해요? 변하죠. 아니 전에는 양파가 조금 들어갔는데 지금 양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짜장면에. 감자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크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니는 안 바뀌는 거야.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봄은 언제 와요? 봄은 3월 달 되면 봄이 오잖아요. 네? 어떨 때 5월에 봄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니는 고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기는 변해요. 그래서 이 주기론자들은 주로 개혁파들이에요. 바꿀 수 있으니까. 주리론자들은 주로 보수파들이에요. 또 하나, 주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니까 유물론자들이야. 유물론자들. 그 다음에 주리는 마음이 유심론파들이. 그러니까 유심과 유물이라는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 말씀했죠? 네가 중요해, 기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중요해. 이제부터 이제 이게 복잡하게 변환되는 거야. 자, 여러분 김장 다 하셨나요? 다 했어요? 그래요? 나 몇 포기 줄 거야? 김치를 하면 김치의 재료가 뭐죠? 기가, 김치의 기가. 배추, 소금, 마늘, 파, 뭐 젓갈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그래서 김장을 했어요. 한 달 지났나요? 그러면 먹어보면 무슨 맛이에요? 배추 맛이에요? 소금 맛이에요? 무 맛이에요? 김치 맛이야.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게 만드는 걸까요? 이게 한 적이 없잖아, 이는. 기를 섞어놨을 뿐이야, 그냥. 기를 섞어놨는데, 이게 김치로 바뀌었어. 내 말 이해가 되세요? 뭘 말하나요? 기 안에 네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기 안에 네가 내재되어 있었어요. 자, 저는 여기 제 모습 잘 봐주세요. 저 옛날에는 잘생긴 적이 있었어요. 웃음의 의미가 뭐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내 돌사진 하나 갖고 있거든요. 돌사진. 잘생겼더라고 내가 봐도. 돌사진. 지금 내 모습이 있어요. 내가 한 50년에는 뭐가 되겠을까? 죽어서 뼈만 남아있겠지. 뼈, 나, 돌사진. 이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난데? 난데? 자, 난 뭐가 변한 거예요, 지금요? 기가 변한 거야, 네가 변한 거야? 네가 변한 거죠. 아까는 기가 변했었는데 난 뭐가 변한 거지, 내가? 네가 변한 거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기도 발전하고 니도 발전하는 거죠. 자, 자동차 했어요. 자동차는 그냥 있으면 절대 안 움직여. 쓸모는 쇳덩어리에 불과해. 딱 기름을 넣고 사람이 타서 시동을 걸고 막 여러분 저 운전하는 모습 한번 차 빼고 운전하는 모습만 한번 상상해 봐. 난리 버가지고 발로 눌렀다 띄었다가 돌렸다가 하는 거야. 그럼 차가 움직여요. 기는 아무 역할도 못해. 그 경우에는 네가 올라타고 끌고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봄이 되니까 네가 되니까 꽃이 폈어. 꽃이 점점 많이 피다 꽃이 다 져. 벚꽃이 폈다가 지고 진달래 폈다가 지고. 자, 기가 발전하면서 리드 발전해. 기발리바론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승론. 네가 기를 타고 움직인다. 기 내재론. 이러면서 이제 이게 기도 중요하고 리도 중요하지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엉켜간다고요 이게. 따라서 같은 퇴계 학통 내에서도 주리파 안에서도 각각 해석이 다르고 발전 방향이 다르고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마다 각각 자기 학통을 세워가요. 학통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면 미수 선생은 오랜 수험 기간을 통해서 퇴계 이황의 주리론과 이해가 됐죠. 주리론. 그 다음에 남명조식의 경성찰을 함께 계승했다. 이 남명조식은 퇴계 이황과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같은 해에 살아서 한 해 차이로 죽었어요. 그리고 약 한 20, 30년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서로 대립해서 서로 인정하면서도 서로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사연을 따라서 이 남명의 철학은 성을 바탕으로 한 철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퇴계 학문은 주리론이에요. 그래서 학통이 달라서 남명학파, 퇴계학파 그러는데 이 미수 선생은 두 개를 다 받아들여요. 퇴계의
이 주리론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조식의 경성처럼 함께 기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자세한 걸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 뭐냐? 이건 이제 동인들이었죠. 동인. 서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율곡 선생은 주기론자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율곡 선생의 가장 큰 대제자가 화담 서경덕이라는 분입니다. 이 서화담. 근데 이 서경덕이 누구냐면은 자기 아버지 허교, 장인 임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서로 자연스럽게 이 화담 서경덕의 주기론도 받아들여요. 여기 주리론과 주기설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이 서인들의 학폭인 주기설도 역시 받아들인다고. 왜 이게 가능했죠? 5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동인 쪽의 주리론과 서인 쪽의 주기설이 전부 다 이분에게 와서 하나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3분이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11시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